어머니, 저 왔어요. 수연아, 재원이는? 선이는? 연락은 해봤는데 바쁘신가 봐요. 바쁘다고, 맨날 바쁘다고. 어머니, 저 왔어요. 수연아, 너 오늘 또 왔냐? 재원이는? 선이는? 연락은 해봤는데 바쁘신가 봐요. 바쁘다고. 맨날 바쁘다고. 어머니, 오늘 제삿날이잖아요. 제가 다 차려드릴게요. 새벽 2시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단지 그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아파트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골목엔 인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집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여자가 혼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군데군데 검게 눌린 흔적들, 눈가엔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튀어도 연기가 눈을 찔러도 여자는 묵묵히 뒤집개를 움직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일을 반복한 것이 벌써 20회째였습니다. 명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연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어김없이 이 부엌에 서서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고맙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며느리에게 강남 아파트를 남긴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식들은 상속에서 제외한다. 법무사가 종이를 펼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문장이 끝나는 순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큰아들은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고 시누이는 울음 반 고함 반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제정신이셨겠어. 이게 말이 돼. 20년 동안 우리 어머니를 옆에서 세뇌시킨 거잖아. 이건 사기야, 사기. 며느리 정수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함 소리가 귀를 때렸지만 그 안에서 수연의 머릿속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장을 보러 나가던 새벽의 냄새, 기름 튀는 소리, 향 연기가 눈을 맵게 하던 그 수많은 밤들이 파노라마처럼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들은 단 한 번이라도 와봤나요? 수연은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그 말을 대신해 주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20년간 묵묵히 지킨 한 여자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빌라 단지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한 번도 새로 바른 적이 없었고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싱크대는 물때가 끼어 아무리 닦아도 새 것처럼 되지 않았고 거실 바닥은 군데군데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그 집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크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정수연, 나이 52살.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오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퇴근 후엔 경로당 청소 봉사를 다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특별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시장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일찍 잠드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조롭고 쓸쓸한 삶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수연에게는 그것이 그냥 자신의 일장이었습니다. 남편 김재호는 오래전 사업 실패 이후 무기력하게 지내다 그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아에 자식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를 원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기울고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그 바람은 언제부터인가 수연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안쓰럽다는 눈빛을 보내왔지만 수연은 그런 시선에 무감각해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런 수연에게 1년에 몇 번의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기일,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 기일, 친정어머니 기일, 그리고 결혼 기념 차례까지 시댁에서 대대로 모셔온 제삿날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제사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집이 어디 있냐는 말도 들었지만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는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제삿날을 거르는 법이 없었고 그 뜻을 며느리에게도 내내 은연중에 전해왔습니다. 문제는 여사가 일찍부터 허리를 크게 다쳐 직접 제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척추 사이 디스크가 여러 개 나가 있었고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완전한 회복은 끝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에 통증이 왔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 준비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공식적인 논의도 없이 어느 날부터인가 당연한 것처럼 맏며느리인 수연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연이 싫다고 한 적도 못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정식으로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그 일을 했습니다. 큰아들 김재호가 살아있을 때야 외형상으로는 그나마 가족이 함께하는 제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 혼자 전날부터 장을 보고 수연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수연 혼자 제사상을 차리고 수연 혼자 뒷정리를 했습니다. 남편 재호는 제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쯤에야 나타나 제복을 입고 절을 올리고 제사가 끝나면 형제들과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다 소파에서 잠이 드는 것이 패턴이었습니다. 설거지 한번 거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민낯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동생 김재원은 제삿날 저녁 늦게야 나타나 술이나 한 잔 얻어 마시고 갔습니다.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굴었지만 상을 차리거나 음식을 준비하는데 손가락 하나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시누이 김선희는 해마다 다른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해에는 몸이 갑자기 안 좋다고 했고 어떤 해에는 아이들 학원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예 제삿날에 가족 여행 일정을 잡아버리고 미안하다는 짧은 문자 하나만 보내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잖아요 라는 말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이것이 며느리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 다음 몇 년은 시어머니가 보고 계시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직접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이유 자체를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애가 돌아오면 그날이 다가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갔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는 이 동네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어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지역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포목 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혼자 키워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30 중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여사는 막내가 겨우 5살이던 때부터 혼자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덕분에 손이 컸고 말이 거침없는 편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박 여사는 뒤끝이 없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한번 감정을 털어내면 깔끔하게 털어냈고 괜한 원망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세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고부관계의 틀에 꼭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살갑게 서로를 끌어안고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여사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수연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날 선말로 부딪히거나 티격태격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서로에게 직접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잘 꺼내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각자가 해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금순 여사는 수연이 제삿날을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묘한 신뢰 하나가 둘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다른 자식들에게 박금순 여사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재산을 많이 가진 엄마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시동생 재원은 대학 학비부터 시작해서 취업 준비 비용,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어머니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혼 초에 사업을 해보겠다고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 자금을 받아갔습니다. 사업은 흐지부지 끝났고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그나마 얼굴을 비쳤지만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와서 반나절 앉아있다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한 번 같이 가준 적이 없었고 먼저 전화를 거는 법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면 받고 볼 일이 끝나면 빠르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시누이 선희는 더 노골적인 편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기울었다며 몇 해 전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이후로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갚겠다는 말도 갚기 어렵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 문제가 거론될까봐 어머니와의 연락 자체를 스스로 줄이는 눈치였습니다. 명절에 얼굴을 비추는 것도 해가 갈수록 뜸해졌고 오더라도 어머니의 안부보다는 다른 가족들과의 잡담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금순 여사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고 가슴으로 담았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섭섭하다고 내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로 하여금 어머니가 다 괜찮다고 여기게 만든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사의 눈은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는 자식들 대신 매번 어김없이 오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제삿날 새벽 불을 켜고 혼자 전을 부치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리고 아무 말 없이 치우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박금순 여사는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조용히 무언가를 결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재호가 세상을 떠난 건 수연이 43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재호가 처음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그해 봄이었는데 단순한 소화 문제겠거니 하고 미루다가 여름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날 수연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 6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 6달을 병원과 집을 오가며 홀로 감당했습니다. 마트 파트타임 근무를 줄이고 살림을 최대한 아끼면서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밥을 못 먹는 날에는 죽을 수 없고 통증이 심한 날 밤에는 새벽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임종이 다가왔을 때가 되어서야 병원에 마지못해 얼굴을 비추었고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실질적인 일은 모두 수연 혼자 감당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빈소를 철수하던 날 시동생 재원이 수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형의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며 일부를 먼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은 지 사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뒤섞인 채로 그저 멍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선희는 조의를 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혼자 사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곁에서 지내면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위로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연이 앞으로 어머니의 보호자, 노릇을 맡아야 한다는 전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고 수연은 자식도 없으니 어머니 곁에 붙어 있으면 되지 않겠냐는 논리였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에너지가 없었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남편 없이 처음 맞는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새벽에 혼자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 다 했던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걷는 내내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나는 것이 이상하게도 병원이 아니라 이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이 냄새, 이 길, 이 무게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똑같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수연은 잠깐 멈춰서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전을 부치고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조용히 수연 옆에 앉아서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박금순 여사가 아무 말 없이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손의 온도가 수연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의 발길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재원은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는 핑계로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고 선희는 어머니와 돈 문제로 감정이 틀어진 뒤로 아예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노년은 그렇게 조금씩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빈 공간을 메운 것은 수연이었습니다. 특별히 결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을 같이 다녔고 약을 타다 드렸고 명절 음식을 만들어 드렸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비어 있었고 수연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생각이 또 몇 해를 만들었습니다.
수연이 50살이 되던 해 가을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볼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는 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전화기가 연결된 채로 잡음만 들렸습니다. 수연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곧바로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처치가 이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팔의 감각이 크게 떨어졌고 거동이 전보다 훨씬 불편해졌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119를 부른 것도 수연이었고 응급실 접수를 한 것도 수연이었으며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을 쓴 것도 수연이었습니다. 재원은 사흘 뒤에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선희는 일주일이 지나서 얼굴을 비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병실에서 한두 시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퇴원하고 나서 두 사람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재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 아파트 이야기였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지금 팔면 꽤 큰 돈이 된다고, 어머니 혼자서 저 상태로 계속 사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 돈으로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머니를 위한 길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어머니 걱정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선희도 거들었습니다. 시설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며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임대를 돌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세 자녀가 나누어 시설비로 쓰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머릿속으로 계산해온 것처럼 술술 말했습니다. 박금순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자식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두 자녀가 돌아간 뒤 여사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연에게 전화였습니다. 별말 없이 와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수연이 도착해 어머니 앞에 앉자 여사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신 있는 동안에 해둬야 할 일이 있다. 그날 이후 박금순 여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법무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금순 여사가 법무사를 통해 공증 유언장을 완성하는 데는 꼬박 2달이 걸렸습니다. 여사는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목록을 직접 손으로 하나씩 정리했고 각 재산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이유와 함께 명확하게 지정했습니다. 법무사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지며 문구를 다듬었고 혹시라도 추후에 이에 제기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작성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법무사는 훗날 이 사건을 되돌아보며 그 유언장이 자신이 30년 넘게 일하면서 다루어 본 것 중 가장 치밀하고 정밀하게 작성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쓰인 유언장이었다고.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 전부는 맏며느리 정수연에게, 경기도 외곽의 소형 상가 건물은 시동생 재원에게, 적금과 예금 잔액 일부는 시누이 선희에게, 그리고 이 항목들 아래에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원과 선희에 대한 항목 아래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 유언 집행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수연에 대해 법적 분쟁을 일으킬 경우 해당 상속분은 즉시 취소되며 지정된 공익재단에 전액 기부된다. 박금순 여사는 자식들을 미워해서 이 유언장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20년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왔고 누가 오지 않았는지, 누가 손을 내밀었고 누가 손만 내밀었는지, 어머니가 쓰러진 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쌓여 유언장이 되었습니다. 여사는 유언장이 완성된 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한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연아, 고마웠다. 살아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이것으로 대신한다. 박금순 여사가 세상을 떠난 것은 유언장 작성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전날까지도 딱히 이상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했고 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조용히 가셨습니다. 발견한 것은 아침 일찍 들른 수연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그렇게 있고 싶었다고, 나중에 누군가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물었을 때 수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다고. 그냥 마지막으로 같이 있고 싶었다고.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재원과 선희는 이번에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다가 어머니 부고 소식에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들을 보면 슬픔이나 애도보다 다른 무언가가 그들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재원은 장례 첫날 저녁 친지들이 아직 빈소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 명의의 통장이 어디 있냐고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이튿날 아침 어머니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아파트 권리증과 서류들을 찾아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 법무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원, 선희, 수연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법무사가 봉투를 꺼내며 유언장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전부를 맏며느리 정수연에게 유증한다. 이유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성실히 곁을 지켰으며 20년간 단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재원의 얼굴이 천천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희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재기시 상속 취소 조항이 읽히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수많은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마자 선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한테 아파트를. 우리가 피를 나눈 친자식인데 어떻게 며느리한테 강남 아파트를 줘요. 재원도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뇌경색 이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을 것이라고 수연이 오랫동안 곁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조종한 것이라고,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재산 편취라고 했습니다. 법무사는 침착하게 유언장이 작성 당시 어머니의 정상적인 인지 상태에서 공증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이 영상으로도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넘는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테이블을 치는 소리가 났고 울음소리가 났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선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목소리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일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법무사가 자리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유언장에 명시해 두신 조항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원과 선희는 그날 이후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들 사이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20년 동안 제사를 지킨 며느리가 강남 아파트를 받았다는 것, 자식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 수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이쪽 편이니 믿으라는 말을 전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척은 합의를 보라고 했고 어떤 친척은 끝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집에 돌아와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재원과 선희가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법정 안팎으로 본격적으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이 내세운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뇌경색 이후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수연의 영향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 둘째, 며느리는 법적으로 직계상속인이 아닌 만큼 유증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고 어머니가 고령이었다는 점, 뇌경색 병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측의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박금순 여사가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각 항목을 직접 읽고 확인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서에는 유언장이 작성된 날, 전후 어머니의 인지 기능에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금순 여사가 직접 손으로 써온 일기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안에는 재원과 선희가 아파트를 팔자고 한 날 있었던 대화 내용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고 그날 이후 법무사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여사 자신의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년치 제사 기록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방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제사 장보기 영수증을 연도별로 봉투에 넣어 보관해온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 있었고 핸드폰 사진첩에는 제삿날 날짜와 함께 찍어둔 제사상 사진이 해를 거듭하며 수십 장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동네 이웃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2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빠뜨린 적이 없다고 자주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진술도 여럿 모였습니다. 증거 앞에서 두 사람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원과 선희의 유언 무효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던 날 수연은 법원 건물을 나와 혼자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변호인이 수고했다고 악수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고맙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판결이 잘 나왔다고 전화해 줄 사람도 저녁이라도 사겠다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수연은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창 밖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을 벗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기고 싶어서 버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상받겠다고 20년을 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끝이 나고 나니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이었는지 고마움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들이었는지 재원과 선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하면 이해 제기로 간주되어 자신들에게 남겨진 상가와 예금, 잔액마저 모두 날아갈 수 있다는 조항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의 욕심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알았고 그 욕심이 스스로를 묶어두도록 아주 치밀하게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몇 달 뒤 수연은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가지와 오래된 살림살이가 전부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에 그 낡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놓으면서 수연은 어딘가 이것들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고 이것이 자신이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녁 수연은 새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 하나를 꺼내 시아버지 사진과 시어머니 사진을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을 정성껏 떠서 올렸습니다. 제삿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수연은 그 앞에 잠시 앉아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부엌 창으로 저녁 하늘이 내다보였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넓은 창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밀한 유언장을 준비해 두다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어떤 이는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노리고 제사를 지낸 것 아니냐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재원과 선의가 애당초 평소에 잘했어야 했다고 혀를 찼습니다. 또 어떤 이는 며느리에게 이런 유증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며 내용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 말도 많았고 시각도 달랐습니다. 수연은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후에도 아침이면 여전히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임대 수익이 생겼으니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파트타임 동료들도 수연이 어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뭐가 달라진 것 같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그냥 웃었습니다. 집이 조금 넓어졌다고만 했습니다. 경로당 청소 봉사도 그대로 다녔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수연이 들어오면 박금순 여사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잠시 그렇게 있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제삿날이 되면 새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전 집보다 부엌이 훨씬 넓어서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손이 움직이는 방식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전을 뒤집는 감각, 상을 차리는 순서, 향을 피우는 방식.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창이 더 넓어서 새벽 하늘이 더 잘 보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새벽에 혼자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던 시간이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봐주길 바라서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박금순 여사라는 한 사람의 기억 속에 그 20년이 고스란히, 정확하게, 단단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표현 한 번 없었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요란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